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아기가 안 생겨서 고생했는데요. 지금은 아이가 생겼지만 어쩌면 임신보다 더 중요한 걸 알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힘들어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초등학교 때로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저는 부모님과 2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에게는 항상 옷을 만들어주는 인형들 말고도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제 인생의 단짝인 혜주입니다. 혜주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친해졌습니다. 제가 인형옷 만들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혜주는 자기도 인형에게 만들어줄 옷 그림을 매일 그린다면서 보내주겠다고 했죠. 우리는 금세 손발이 짝짝 맞았어요. 그 뒤로 혜주랑 저는 매일매일 붙어 다녔죠. 혜주는 엄마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매일 술을 먹고 툭하면 집안 물건을 깨부셨고요. 한 번은 제가 피아노 학원에 갔다 오는데 혜주가 자기 집 앞에서 울고 있더군요. 얼른 가보니까 손에는 다리가 부러진 인형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혜주 손을 잡고 저희 집으로 갔어요. 엄마, 혜주랑 나랑 밥 좀 주세요. 그때 제가 밥 달라던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찼는지 혜주는 지금도 그 얘기를 할 정도예요. 밥 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무슨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기 짝이 없지 뭐야? 나는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노을이가 하도 당당하게 소리를 치니까 나도 같이 어깨가 펴지더라니까. 그때 알았지. 밥 달라고 할 때는 노을이처럼 당당하게 하는 거라는 걸. 하지만 혜주가 당당하게 자기 몫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저는 혜주를 그 애가 겪어야 했던 삶이 어떤 건지를 알기엔 어렸죠. 혜준의 아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먹고 들어와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었고 혜주 얼굴이나 팔에 상처가 생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혜주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숙제도 같이 하고 아예 잠도 자고 가곤 했죠. 부모님은 혜준의 사정이 딱하다는 걸 알고 언제든지 집에 와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면 혜준의 아빠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혜주를 보호시설 같은 데 맡겼을 텐데 그때는 남의 집 일에 끼어드는 게 맞지 않는 일로 여겨져서 부모님도 그러지를 못했다고 해요. 어차피 혜주는 계속 아빠랑 살아야 할 텐데 괜히 신고했다가 혜주한테 더 해가 갈지도 모르고 혜준의 아빠랑 동네에서 얼굴을 마주치는데 해코지 당할까봐 무섭기도 했고요. 그래도 부모님은 저랑 동생을 놀이동산에 데려갈 때 혜주도 같이 데려가 주셨어요. 혜주랑 제 동생이랑 저랑 셋이서 미키마우스 머리띠를 하고 입가에 아이스크림을 잔뜩 묻힌 채로 찍힌 사진을 보면 지금도 웃음이 나온답니다.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도 저희는 친한 친구로 지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 혜주에게는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 생겼죠. 집이 안식처가 되지 못하는 혜주에게는 그 애들처럼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없었겠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매일 술만 먹던 혜준의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혜준은 장례식장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런 혜주 손을 잡고 울었어요. 한편으론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혜주는 할머니랑 살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는 달랐지만 그래도 혜주랑 저는 연락을 자주 하면서 지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할 거라고 마음을 잡는가 싶더니 어느 날 혜주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혜주는 점점 더 남자친구에게 몰두하더군요. 결국 혜주는 고2 때 임신을 했습니다. 혜주가 임신했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혜주가 임신해서 학교를 그만둔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을 때는 기분이 묘했죠. 혜주는 결국 남자친구와 결혼했지만 결혼식은 생략한 채 혼인신고만 한 채로 살고 있었어요. 둘 다 학생이니 시댁에 들어가 살았죠. 그렇게 혜주는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었습니다. 가끔 연락을 하면 혜주는 시부모님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곤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몰라. 내가 무슨 자기 아들 앞길을 막아? 밤새 아기 데리고 애쓰다가 겨우 잠들면 아침부터 들이닥쳐서 방꼬리 이게 뭐냐, 젖병 소독도 안 하고 엄마 맞냐, 이러면서 난리를 친다니까. 아, 진짜 내가 이 집에서 살다간 내 명예 못 살지. 시어머니가 자기더러 아들 앞길 막은 년이라면서 사사건건 간섭을 한다는 거였어요. 우리 시어머니 또 아침부터 들이닥쳐서 난리쳤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하루라도 마음 편히 자고 마음 편히 밥 좀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애 가지고 결혼한 게 죄다 죄. 어제는 또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나더러 관리 좀 하란다. 참,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 아, 그랬구나. 혜주야, 근데 미안한데 내가 지금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아. 오늘 선배들이랑 다 같이 만나는 날이거든. 아이고, 뭐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네.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가보려고요.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대상이 없던 혜주는 저한테 종종 연락을 했지만 MT의 동아리 활동 등으로 바빴던 저는 혜주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했어요. 고부 갈등이란 게 새내기 대학생이었던 저한테는 너무 아득한 일이었죠. 노우라, 나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지 모르겠어. 숨이 잘 안 쉬어져. 밤늦게 미안한데 이런 말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술 마셔도 속에 뭐가 얹혀있는 것 같고. 저기 혜주야, 진짜 미안한데 내가 지금 내일 시험이랑 발표가 있어가지고 너무 바쁘거든. 오늘 밤 꼬박 세워야 해서 나중에 통화하면 안 될까? 아니, 내가 이번 주 지나고 전화할게. 저는 다음 주에도 혜주에게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졸업 준비에 대학원 준비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혜주랑 만났을 때도 그다지 공감대가 없다는 걸 느끼곤 했던 탓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혜주와 저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 멀어져 있었습니다. 혜주가 시댁 식구들과 복닥거리며 사는 동안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류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대학원에서 만난 남자친구랑 같이 살다가 33살에 결혼도 했습니다. 혜주보다 15년은 늦게 결혼했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기를 가지는 건 사정 때문에 미룬 거였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은 정말 정신이 없더군요.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신경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혜주는 금방 사라져버렸어요. 신부 대기실에 온 혜주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다른 손님이 와서 인사하는 사이에 혜주가 사라져 대화도 제대로 못 나눴죠. 결혼식이 끝나고 한숨 돌리게 되어서야 혜주 생각이 났습니다. 혜주한테 신경을 못 써준 게 미안하단 생각이 그제야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도 제 삶이 바빠서 연락도 못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후 혜준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부랴부랴 일을 마치고 장례식장으로 갔죠. 싸늘한 기운까지 도는 장례식장에 혜주는 또 혼자 앉아 있더군요. 눈물 자국이 말라버린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요. 할머니가 계속 전화하셨는데 내가 못 받았어.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할머니가 아픈데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하은이는 내 얼굴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게 이제야 생각이 났다. 노우라, 나 어떡하니? 저는 그 자리에서 혜주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혜주랑 밤을 새우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더 안 좋더군요. 혜주 딸 하은이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어릴 때부터 실어증이 있었는데 여러모로 치료를 받아봤지만 잘 고치지 못했다고 했어요. 혜주는 하은이가 그렇게 된 게 자기가 너무 모자라서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다투고 애한테 화도 많이 내서 그런 것 같다면서 울었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혜주 남편은 1년 전부터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에 그 여자랑 다정하게 톡 주고받은 게 그대로 있더라고. 내가 얼마나 만만한지 내 눈치를 보지도 않는 거야. 시어머니는 나한테 애망친년이라고 하더니 이젠 남편 밖으로 돌게 한 년이라고 욕을 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젠 뭘 해도 흥미도 안 생기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다 귀찮게 느껴져. 노을아, 진짜 이게 다 내 잘못일까? 이씨, 그게 왜 네 잘못이야? 남편이 바람난 게 마누라 탓이라는 사람이 제일 이상한 거 아니야? 애는 같이 낳아서 같이 키운 건데 왜 항상 모든 걸 네 탓으로 돌리냐고. 네 시어머니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런 말 듣지 마. 네 잘못 아니야. 네가 다 잘하진 않았어도 네가 자책할 일은 아니라고. 그 주 주말에 저는 당장 혜주가 살고 있는 집에 가봤습니다. 그동안 혜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더 느껴지더군요. 그동안 얘기할 데도 없이 얼마나 힘들었어. 얘기할 사람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거 아는데. 그냥 이제는 관심사도 안 맞고 대화가 안 통한다고. 나 사는 것도 바쁘다는 핑계로 너한테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저는 대학 선배의 지인 중 언어 치료하는 분이 있어서 하은이가 언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치료사를 알아봐 줬습니다. 하도 속이 상해서 치료비도 제가 다 내버렸어요. 그냥 그렇게라도 안 하면 자신한테 화가 날 것 같았거든요. 의욕이 없는 혜주를 위해 치료비 감면받는 방법까지 알아봐 줬습니다. 혜주야, 네 남편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너한테 손까지 댔다며. 그런 아빠 있어봤자 하은이한테도 도움이 안 될 거야. 이혼하면 혼자가 된다고 너는 자꾸 그러지만 그 사람 이제 네 옆에 있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네가 왜 혼자야? 너한테는 하은이가 있고 나도 있는데. 저는 남편과 헤어지라는 말을 어렵게 꺼냈죠. 혜주는 남편과 시댁을 그렇게 욕하면서도 이혼하면 죽는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제 말을 들은 혜주는 제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바람난 혜주 남편은 옳다구나 하고 헤어져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혜주가 배우자 귀책으로 소송을 걸자 혜주는 또 못살게 굴었습니다. 소송 취하를 안 하면 혜주랑 하은이를 가만 안 두겠다나요? 위자료 줄 돈이 없으니 배째라고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 화나면 나한테 손찌검까지 했는데 그러다가 하은이한테까지 해코지하면 어쩌지? 아빠한테 괴롭힘 당하는 거 하은이에게는 절대로 겪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 너무 무서워, 노을아. 그냥 이혼하지 말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은이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거기서 더 상처받으면 어떡해? 이혼 안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혜주야. 아이 가지고 협박까지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아빠라고 있어봤자 애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지 않을까? 지금까지 괴롭힘 당한 걸로 충분한데 또 버틴다고? 하은이가 정말 그런 걸 원할까? 하은이의 치료는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도 혜주는 딸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아이한테 상처만 준다면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며 눈물을 흘리기 일쑤였어요. 오죽하면 하은이 엄마 술 좀 그만 마시게 말려달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을까요? 혜주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 됐지만 저는 팩트 공격을 날려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자책만 할 거야? 네가 그럴수록 하은이한테 독이 된다는 거 몰라? 아직 젊은데 갈 데 없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너 스스로 일어날 방법을 찾아야지. 너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란 말이야. 아이 망쳤다고 자책만 하면서 정작 네 인생은 그렇게 방치해둘 거냐고. 네가 일어나야 하은이도 일어나는 거잖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나 공부 안 한 지 몇십 년이나 됐고 머리도 다 굳고 살도 찌고. 혜주, 너 꿈이 있었잖아. 미래를 꿈꿀 때가 있었잖아. 우리 아직도 젊어. 살찐 거랑 공부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이제 34인데 여기서 인생 종칠 거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하은이를 위해서라도 힘내야지. 잔말 말고 내일부터 검정고시 학원 다녀. 너는 내 입장을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 네가 한 번이라도 나처럼 살아봤어? 나는 아무도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없는데 너는 너희 부모님도 무조건 널 응원해주고 네 동생도 네 편만 들어줬잖아. 너는 부모님한테 지원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야. 답답한 마음에 저도 화가 나서 혜주를 두고 와버렸어요. 혜주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얼마 뒤 혜주로부터 편지가 왔더군요. 노을아, 널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내 일에 그렇게 눈물 흘려주고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준 사람 너밖에 없었는데. 나는 못난 마음에 너를 질투하곤 했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똑같이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했지. 나는 대학도 못 가고 집에서 육아에 찌들어 있는데 대학생이 되어 옷도 만들고 반짝반짝 빛나는 네가 정말 부러웠어. 못난 나를 용서해 줄래? 네 말대로 내가 내 인생을 방치한 게 맞는 것 같아. 날 위해 화를 내주는 널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라도 노력할게. 혜주는 검정고시를 공부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따고 그 후로 방송통신대학에도 입학했습니다. 혜주는 제 인생은 자기보다 평탄하다고 했지만 그때는 제 인생도 본격적인 가시밭길이 되어가고 있었죠. 결혼한 지 1년쯤 지나서 아기를 가지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외아들의 손이 귀한 집이라 시댁에서는 대놓고 티를 안 내도 은근한 압박이 느껴졌죠. 시부모님 보란 듯이 아기를 낳고 싶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단한 인생은 아니더라도 제가 계획한 것들은 다 이루어졌거든요. 아기를 가지는 것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2년이 넘어가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아 저는 하루하루 점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시험관 시술은 몸에 너무 무리가 되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한 번 할 때마다 세상이 조금씩 내려앉는 느낌이랄까요? 용하다는 한의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며 1년 내내 몸을 사리며 살았는데도 소용이 없었죠. 그러는 동안 혜주는 방통대에 다니며 전화 상담원으로도 일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엄청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신을 위해 노력하게 된 후로 표정도 밝아지고 하은이도 상태도 훨씬 좋아지고 밝아졌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나날이 어두워져 갔죠. 3년이 넘어가자 시댁에서 대놓고 말이 나오기까지 했어요. 아이고, 뭐 문제는 없다면서 왜 그렇게 애가 안 들어서는지.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혹시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데 숨기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오자 마음은 점점 급해지고 답답해졌어요. 길에서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좋아하는 스쿠버 다이빙도 못하고 술도 못 마시니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고 재미있는 일도 하나도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제 친구들은 벌써 애가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됐다는데 우리 강제는 어떻게 이렇게 소식이 없다니?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아이도 못 낳는 건지. 너 진짜 검사는 제대로 해본 거야? 병원을 다시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니? 정 안 되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니까. 다른 방법이라뇨? 무슨 방법이라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뭐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거지. 내 평생에 손주는 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니? 요즘 난임이 그렇게 흔하다는데.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고 컴퓨터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니? 하여튼 여자는 이러나 저러나 몸을 조심해야 해. 시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을 때마다 남편한테 풀다 보니 남편과의 사이도 소원해지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아기 안 생기는 걸 왜 자꾸 내 탓만 해? 같이 검사해서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왔잖아.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 말씀을 드려야지. 자꾸 나한테 문제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정말 기분 나빠. 여기서 뭘 어떻게 더 조심해? 나더러 일도 하지 말고 집에 꼼짝 말고 있으라는 거야 뭐야. 내가 뭘 어쨌다고 또 나한테 그래? 나도 힘들어. 엄마 아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손주 소식 없냐고 물으시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죄송한지 알아? 나도 미치겠다고. 서로 힘든데 왜 자꾸 나한테 화풀이를 해? 그건 당신 엄마가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우리 엄마는 당신한테 뭐라고 안 하잖아. 모르겠다. 둘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라면 당신이랑 나랑 궁합이 안 맞는 걸지도 모르지. 우리는 안 되는 걸지도 몰라. 당신 어머니 하고 싶은 말이 그거잖아. 아기 낳으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 그래? 우리 엄마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당신이 베베 꼬아서 생각하는 거잖아.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나를 공격하면 내가 뭐라고 해? 우리 엄마도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그냥 놓친네 하는 말이다 하고 넘기면 안 돼? 자꾸 이러면
나도 힘들어. 남편도 저를 위로해줄 힘이 없었죠. 우리 부부는 그렇게 소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안 해주는 저에게 놀러 가자고 말하기도 하고 맛있는 걸 사들고 집에 찾아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의 슬픔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혜주가 놀러 가자고 해도 시큰둥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옷에도 흥미를 잃어갈 정도였죠. 제가 피폐해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혜주는 결국 한마디 하더군요. 야, 강놀. 너는 나더러 애 때문에 한탄만 하고 있지 말라 그러더니 네가 그러면 어떡하냐? 아기 없으면 네 인생 끝나는 거야? 왜 임신하는 데만 목을 메고 사냐고. 나한테는 내 인생 살라고 뭐라 그러더니 예전엔 네가 얼마나 씩씩했는데 아기 안 생겼다고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어떡해? 얼마 뒤에 혜주는 제가 어릴 때 만들어서 선물했던 인형 옷을 가져와서 편지와 함께 놓고 갔습니다. 노으라, 저번에 내가 화내서 미안해.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내가 어떻게 알겠니? 나는 기대하지도 않은 아이 키우느라 그렇게 고생했는데 너는 꿈에도 바라는 아기가 안 생겨서 고생이니 이 무슨 신의 장난인지 모르겠다. 어릴 때 네가 이 인형 옷 줬을 때 정말 행복했었지. 그때는 너랑 나랑 같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이 들수록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됐지. 그래도 네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란 걸 알았어. 너는 네가 디자이너라기보다 회사의 노예라고 말하곤 하지만 그래도 늘 꿈을 향해 착실하게 달려가는 네가 부러웠고 자랑스러웠어. 너는 너 자신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사람이야. 아기가 없다는 이유로 그런 너를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화를 냈어. 미안하다. 혜주가 주고 간 인형 옷을 만지작거리면서 저는 많이 울었어요. 아기한테 제 손으로 옷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하지만 혜주 말이 다 맞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 후 저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기의 정신이 팔려서 생각지 못했던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생각나더군요. 저는 평소에 생각했던 디자인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쩌다가 그걸 쇼핑몰을 하던 선배에게 보여줬더니 선배가 바로 자기 쇼핑몰에서 팔아보면 어떻겠냐고 하지 않겠어요? 선배네 쇼핑몰은 떼어다 파는 옷도 팔았지만 선배가 직접 디자인해서 제작한 옷도 팔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제작부터 판매까지 순식간에 해치웠고 선배네 쇼핑몰뿐만 아니라 제 SNS를 통해서도 주문 제작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훨씬 좋았어요. 주문 제작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많아서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해야 할 정도였죠. 무엇보다 제가 성취감을 느끼고 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혜주도 방통대를 졸업하고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혜주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점들을 반영해 아기 엄마에게 필요한 것들을 파는 쇼핑몰이었어요. 한창 꿈 많을 나이에 온통 눈앞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였던 혜주의 육아 경험이 빛을 발했는지 다행히 장사가 괜찮게 되었죠. 혜주 딸 하은이도 언어치료 효과가 나타나서 처음 보는 사람은 실어증이었다는 걸 모를 정도였죠. 거의 일이 잘 풀리니까 자연히 저와 남편과의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제 상태가 좋아지니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웠다는 걸 깨달았고 남편한테 화를 낸 게 미안해지더군요. 제가 미안해하니까 남편은 더 미안해하고 서로 더 조심하고 배려하다 보니 오히려 전보다도 사이가 좋아졌죠. 마음이 편해진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잘 얘기했는지 시부모님도 사과를 하더군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냈나 보다. 노을이 너도 힘들었을 텐데 네 탓이 아니었는데 일부러 안 낳는 것도 아니었잖니. 나이는 찼는데 아기는 안 들어서니 답답한 마음에 그랬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도 답답하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게 강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괜히 너를 미워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아기도 중요하지만 너희들도 중요하잖니. 정 아기가 안 생기면 입양하는 건 어떠니?
내 친구 아들 부부도 입양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이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 사실 입양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몸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우선 입양을 해서 키우면서 임신은 천천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도 생각해봤죠. 하지만 입양이라는 게 저희 부부에게나 데려올 아이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게 입양을 결정했는데 혹시나 갑자기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감당하나 싶었던 거였죠. 혜주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혜주가 자기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개집애가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 그렇게 걱정만 하다가 대체 애는 언제 키우려 그래? 자고로 애는 얼떨결에 키워야 한단 말 못 들어봤어? 정 안 되면 내가 같이 키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하은이도 이제 다 나아서 제법 엄마를 도와주는데 노을이 이모 일이라면 걔가 먼저 발벗고 나설걸? 참네.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냐? 네가 내 아기를 어떻게 같이 키워줘. 말은 고마운데 혜주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같다. 얘 봐라. 왜 못 키워줘? 야, 솔직히 말해서 네 나이에 애 키우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입양 아니더라도 애 낳으면 내가 도와주려고 했어. 이래봬도 난 경험자잖아. 애 키우는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데? 네가 나보다 공부는 더 했는지 몰라도 애 키우는 건 내가 한 수이라 이거야. 누굴 닮아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혜주는 얼마 뒤 저희 집 바로 근처로 이사를 오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여기로 이사 올 생각을 했어? 진짜 아기 키워주려고 이사까지 온 거야? 하은이 학교는 어쩌고? 이사할 때가 됐으니까 겸사겸사 온 거지. 하은이도 이제 놀리는 애들 없는 데서 새로 시작하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좋다고 했어. 하은이도 나도 마음 잡고 한번 새롭게 살아보자 이거지. 우리 사무실하고도 가깝고 잘 됐지 뭐. 혜주가 그렇게까지 응원해주는데 더 망설일 수는 없었어요. 등 떠밀리는 꼴이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답니다. 이삿짐을 풀자마자 저랑 남편, 혜주랑 혜주 딸까지 다 같이 근처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혜주가 강요하다시피 말하는 바람에 정말 그냥 아이들이랑 논다는 기분으로 다녔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들을 꼭 붙들고 있는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우리를 받아들이는가 싶다가도 밀어내는 아이들을 보며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지만 참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도 혜주가 방통대를 다니며 청소년 상담 공부를 한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노을아, 왜 그러고 쭈그리고 앉아있어? 뭐 힘든 일 있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애들은 원래 말을 안 듣는 거야. 너무 상심하지 마. 아, 그런 거였냐? 내가 몰랐네. 그냥 애들이 마음을 안 열어주는 걸 보는 게 매번 힘들기는 해. 나는 내 가정 하나 못 만들면서 저 애들한테 손을 내밀 처지가 되는지, 그럴 자격이 되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들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기 낳으면 어떡하려고? 이러니까 내가 얘를 혼자 둘 수가 있나?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애들은 원래 속썩이고 힘들게 하는 거라고. 쟤네들은 네 자식이 아니니까 저 정도지 네 자식이면 더 할걸?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굳게 먹는 게 좋을 거다. 야, 강혜주, 너 어른이구나? 언제 이렇게 컸대? 기특한 녀석 같으니라고. 그러게, 네 말이 맞다. 쉬울 리가 없는데. 그치? 사랑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정말 그런 걸 이 나이 되어서야 알게 됐네. 그래, 이 애기도 못 키워본 애송아. 애기 낳으면 내가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가르침을 줄 테니까 딱 기다려. 아니다. 너무 기다리면 안 되지. 기다리지는 말고 기대만 해, 기대만. 보육원에 다니다 보니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혜주 딸 하은이도 자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오히려 자기가 마음의 치유를 받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무리 마음을 편하게 먹는다 해도 아이를 입양하려고 보육원 봉사를 하게 된 거였지만 저희는 특이하게도 어린아이나 아가들보다는 좀 나이가 있는 이제는 입양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아이들에게 마음이 갔어요.
그 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그 나이 때의 혜주가 떠올랐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10대 아이들은 누군가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이 필요하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나들이도 나가며 아이들과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어린 시절 어려운 형편에도 동생과 저, 그리고 혜주까지 전시회며 박물관에 데려가 주신 엄마 아빠의 정성도 생각이 나더군요. 아이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가까워지지는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요. 봉사 아닌 봉사를 하며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해 생각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아이는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낳는 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사랑하는 법을 더 배우라고 우리에게 아이가 늦게 오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는 한 아이의 부모가 되기보다 보육원 아이들을 널리 아우르는 후견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입양에 대해, 양육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끝에 내린 결론이었죠. 당신 진짜 괜찮겠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이 데려오려고 시작한 일인데. 당신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싶다고 했잖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입양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괜찮아. 노우라, 우리 아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왜 가지려고 했는지 생각을 해봤잖아. 너랑 나 닮은 아이를 갖고 싶었던 거고,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끼고 싶었고, 부모님께도 혈육의 즐거움을 드리고 싶었지. 거기 있는 아이들 다 똑같이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한 아이만 골라 데려온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될 것 같아. 그렇지만 어머님 아버님도 아직 기다리시는 눈치던데. 엄마 아빠랑도 얘기해봤어. 우리 얘기 듣더니 두 분도 가끔 와서 봉사하고 싶으시다고. 이러다 두 분이 입양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우리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자. 2년이 된다면 우리에게 아이가 올 거고 그게 아니라도 행복하잖아. 제 남편이랑 저도 아직 30대 중반이었지만 젊기 때문에 아이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저는 주문 제작 받던 옷이 잘 팔려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저만의 브랜드를 론칭하게 되었어요. 저는 보육원 아이들에게 제가 만든 옷을 하나씩 선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면 제 마음의 방도 조금씩 넓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입양은 정말 우연한 기회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니라 혜주에게 먼저 일어났어요. 저희가 다니던 보육원 봉사를 하던 도중 알코올 중독 아버지에게 학대받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들어온 5살짜리 여자아이 윤혜가 있었어요. 윤혜는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하고 다른 아이들이 노는 걸 겁에 질린 강아지처럼 쳐다보기만 했죠. 그런 윤혜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혜주였어요. 혜주랑 윤혜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 나이 차를 넘어서 꼭 소꿉장난하는 친구 같다는 느낌을 받고는 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서로를 치유해주는 그런 친구였죠. 원래 5살 정도 되면 이미 자기의 습관이 생겼기 때문에 입양하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혜주랑 윤혜는 마치 원래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였어요. 말수가 많지는 않아도 이제는 할 말은 다 하는 혜주 딸 하은이도 동생이 생기는 걸 아주 반겼죠. 하은아, 동생 생겨서 엄마 뺏길까봐 걱정되고 그러지는 않아? 윤혜가 집에 오면 아무래도 네 엄마가 윤혜한테 신경을 많이 써야 할 텐데 하은이가 섭섭하지 않겠어? 이모도 참. 동생인데 섭섭하긴 뭐가 섭섭해요? 윤혜가 얼마나 귀여운데. 저번에 데려다가 자니까 외롭지도 않고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요? 우리 집은 항상 허전했는데 윤혜가 오니까 뭔가 따뜻해지는 것 같던걸? 그리고 나도 고등학생인데 동생 질투나 할까봐? 노을이 이모는 동생한테 질투했어? 그러니? 이모는 약간 질투했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내 동생도 귀여웠어. 얄미울 때도 있지만 혼자서 컸다고 생각하면 되게 외로웠을 것 같아.
가끔은 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들 곁에 있어줘서 외롭지 않았지. 하은이는 요즘 수아랑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더라. 아, 맞아. 요즘 수아랑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어. 수아도 나처럼 어렸을 때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무서웠대. 그런데 지금은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니까? 근데 이모, 수아가 그러는데 노을이 이모가 제일 이쁘대. 노을이 이모는 옷도 잘 만들고 얼굴도 예쁘고 애들이랑도 잘 놀아주는 게 천사 같아서 이모처럼 되고 싶대. 진짜로? 내가 이쁘대? 아, 참, 어떻게 알았지? 나의 매력에 너무 빠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은아, 수아한테 이모의 매력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말해줄래? 아, 왜 이래? 하고 싶으면 이모가 직접 하셔. 수아는 하은이랑 동갑인 여자아이였어요. 어렸을 때 말더듬이 있어서 파양당한 경험이 있었지만 밝고 따뜻하게 커주었던 것이죠. 수아는 주변을 잘 챙기는 싹싹한 아이였습니다. 보육원에 다니면서 가장 기쁠 때는 아이들에 대한 진심이 통했다는 생각이 들 때였죠. 수아가 저를 이쁘다고 하는 것도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소리 같아서 참 기뻤습니다. 브랜드를 키우랴 아이들을 챙기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느라 아기에 대해선 한동안 잊고 있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은 기대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하다 안 돼서 포기하면 그제야 아기가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밤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저도 같이 깨고 말았습니다. 당신 왜 갑자기 자다 말고 일어나고 그래? 무슨 일 있어? 안 좋은 꿈이라도 꾼 거야? 어? 아니야. 별일 아니야. 안 좋은 꿈은 무슨 안 좋은 꿈일 리가. 남편의 기색이 뭔가 수상쩍었지만 저는 다시 잠이 들었죠.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저에게 자꾸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라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너무 들떠있는 것 같아서 괜히 실망할까봐 하기 싫었지만 좀 미심쩍은 기분으로 테스트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 기대도 없었단 얘기예요. 결과는 두 줄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저희에게도 아기가 찾아온 거였어요. 남편은 왠지 남자아이일 것 같다고 호언장담을 했죠. 남편이 무더운 여름밤에 꾸었던 꿈은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알이 품 안으로 굴러 들어오는 꿈이었습니다. 태양이는 그렇게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노을이 이모 임신했다는 거 진짜예요? 이모 닮으면 아기가 진짜 이쁘겠다. 나도 얼른 보고 싶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직 몰라. 수아는 아가들을 참 좋아하는구나. 저번에 보니까 아기들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러던데. 힘들지는 않아? 별로야. 이거 봐봐요. 내가 아들 주려고 만든 인형인데 종도 달았어요. 이모 아가 나오면 선물해주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때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수아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수아야, 수아도 이모 집에서 같이 살래? 진짜요? 진짜 그래도 돼요? 그런데 이모가 아기 낳으면 신경을 못 써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네. 아가가 좀 크고 좀 있다가 보호 종료되면 수아도 나가서 집 구해야 하잖아. 그때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물론 지금 와도 되지만 어쨌든 수아가 진짜 독립할 힘이 생길 때까지 이모 집에 와서 사는 건 어떨까? 이모가 아저씨랑 잘 얘기해 볼게. 수아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기뻐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걸 왜 진작 말해주지 못했나 싶어서 저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남편에게 수아랑 같이 살면 어떠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좋다고 하더군요. 이모,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지금 제가 가면 애들이 너무 섭섭해할 것 같아요. 어차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모 말대로 퇴소하면 이모랑 같이 살게요. 그렇게 말했지만 수아는 그 후로 저희 집에 자주 왔습니다. 제가 태양이를 낳을 때는 병원에 와서 자기 일처럼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를 했다고 하더군요. 아가 손이 너무 예뻐요.
어쩜 이렇게 조그맣고 이쁘지? 아가손이 이모랑 닮았어요. 수아야, 우리 집에 온다고 해줘서 고마워. 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든든한 거 있지? 더 빨리 데려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혼자서도 이렇게 좋은 아이로 자라줘서 이모가 진짜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 입양 간다고 하면 다들 양부모님한테 감사하라고 그런다던데. 왜 이모가 고마워요? 입양 간 애들 말 들어보면 막 주변에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데요. 나중에 효도하라고. 뭐, 제가 고맙죠. 누가 이렇게 큰애를 받아줘요? 이모랑 아저씨가 천사인 거지. 아니야.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다 커서 와주는데 우리가 고마운 거지. 너랑 나는 다른 집들처럼 서로 부딪히는 부분도 별로 없잖아. 앞으로 더 지내봐야겠지만 나는 네가 내 딸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언니 같기도 하고 그래. 네가 우리 가족이 되어준다니까 엄청 좋은 선물을 받은 느낌이야. 돈 주고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선물. 여보, 밖에서 아주머니들 하는 소리 들으니까 수아가 딸인지 동생인지 자기들끼리 의견이 분분하던데 뭐 저렇게 큰 딸이 있겠냐고. 근데 동생이라기엔 또 너무 어린 것 같으니까 친척일 거면서들. 근데 둘이 닮긴 닮았나 봐. 어쨌든 가족인 줄 아는 거 보니까. 어떡해? 내가 해명을 좀 해줘야 되나? 아이고 참. 남의 일에 왜 그리들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네. 동생이면 어떻고 딸이면 또 어때서? 신경들 끄라고 말해줘 수아야. 괜히 신경 쓰지 마. 남들이 하는 얘기는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에이 참. 그렇게 궁금하면 말해드려야지. 입양한 딸내미예요. 여기 이분들이 저 입양해 주셨어요. 아이고 기따가워라. 누구 목소리가 밖에서 이렇게 쩌렁쩌렁 들리나 했더니 수아였구나. 수아가 누구 닮아서 목소리 큰가 했더니 노을이 닮아서 그런 거구만. 누가 예비 모녀 사이 아니랄까봐. 그래, 수아 너 목소리 좀 죽여야겠더라. 내가 전부터 말했잖아. 아니 이것들이 누구 딸더러 시끄럽다고 야단인 거야? 혜주 너도 만만치 않거든? 얼마 뒤에는 혜주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혜주가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됐거든요. 하은이랑 저 그리고 수아가 들러리를 섰습니다. 저는 축사도 했어요. 사랑하는 혜주의 결혼식을 축하하며.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이제는 네 곁에 든든한 버팀목이 또 생겼네. 네 덕분에 보육원 봉사를 다니게 됐고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한 아이들이라는 선물도 받았지. 다 네 덕분이야. 너랑 서로 도우며 일어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인생은 너라는 사람의 세계만큼 넓어지고 밝아졌어. 이제 네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힘든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더 행복해지길 기도할게. 사랑하는 친구 노우리가.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혜주랑 딸 하은이랑 제 딸 수아는 각각 대학생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윤혜랑 태양이도 씩씩하게 자라고 있고요. 주변에 보면 임신이 안 되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아기는 제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조금만 힘을 빼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이겨내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동료를 통해서 이곳을 알게 되어 하루도 빠짐없이 사연을 듣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수도권 대학교를 나오고 꽤 좋은 회사 경영팀에 10년 정도 근무하여 지금은 팀장이에요. 남들에 비해 승진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고 나름대로 인정을 받으며 잘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나 회사에서 했던 것처럼 결혼 생활을 한다면 문제없이 행복하게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사회생활과 결혼 생활은 다른 것이었나 봅니다. 저는 37살에 결혼을 하고 38살에 이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한 1년 동안 시어머니 남편과 정말 질리도록 싸우고 또 싸웠네요. 그렇게 무수히 많은 싸움 끝에 도련님의 상견례 날 도련님의 결혼을 파혼시키고 저도 이혼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결혼에서 이혼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회사였고 제가 이끄는 경영팀의 팀원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렸지만 일할 때 보면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일하는 센스도 뛰어났어요. 회사 내에서 평판도 좋았고 다른 부서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나이는 어리지만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졌고 남편도 저에게 호감이 생겼는지 회사 일이 아닌 개인적으로 연락을 종종 하더라고요. 그렇게 카톡을 주고받다가 밖에서 따로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 사이가 되었고 이러한 시간이 쌓이고 쌓여 연인이 되었습니다. 점점 마음이 깊어져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혼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먼저 주변 사람들이나 이곳 사연을 들어보면 부부 사이에 금전적인 차이가 생겼을 때 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금전적인 것은 항상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도 정확히 반반 나눠서 했고 집도 남편과 제가 같이 장만하였죠. 예단도 넉넉하지는 않아도 섭섭하지는 않을 만큼 준비해서 시어머니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시댁과 친정의 용돈이나 경조사비도 똑같이 드리기로 했어요. 시댁과 친정 둘 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신 상태인데 저희 쪽은 어머니가 떡집을 크게 하셔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으시지만 시어머니는 딱히 일하시지 않고 형님과 남편 그리고 도련님이 매달 드리는 용돈만으로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남편은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시댁에 반드시 용돈을 매달 드려야 한다길래 그럼 저도 친정에 그만큼의 용돈을 드리겠다고 했고 남편 역시 이에 불만 없이 동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 사이에 너무 계산적이지 않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주변에서 시댁에는 용돈을 많이 드리고 친정에는 용돈을 적게 드리는 이유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는 후배도 보았고 처음부터 확실히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참고만 살다가 나중에 서로에게 크게 상처 주는 부부도 봐서 일부러 돈에 관련돼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부부의 공동 생활비 역시 매달 동등하게 내고 남편도 저도 일을 하다 보니 집안일 또한 당번을 정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결혼 전부터 부부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최고의 합의점을 찾아 우리의 생활 규칙을 완벽히 정한 뒤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남편과 팔짱을 끼고 행진할 때 이 남자와 앞으로 살 날이 너무 기대되었고 설레었어요. 신혼여행을 가서도 남편과 저는 그저 행복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는 함께 웃으며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신혼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는 먼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신혼여행을 마치면 친정에서 먼저 1박을 하고 시댁으로 넘어가 1박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시어머니와 친정엄마한테도 미리 말씀을 드린 상태였고 분명히 그때 두 분 다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대로 먼저 친정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오늘 신혼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인데 왜 집에 안 오냐고 하시길래 친정에서 먼저 1박을 하고 이바지 음식을 받아서 내일 시댁으로 갈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정하면 어쩌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결혼식 전에 미리 말씀드렸고 어머니도 그때 알겠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런 소리 들은 적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원래 결혼하면 시댁에 먼저 와야 한다며
음식도 이미 다 해놨고 친정과 시댁이 멀지 않으니 바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친정의 짐도 다 푼 상태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다시 갑니까? 그래서 시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시간도 늦었으니 내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씩씩대며 그냥 전화 끊어버리셨어요. 기분이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일 가서 남편과 제가 잘 말씀드리면 되겠지 싶어 따로 다시 전화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정엄마가 준비해주신 이바지 음식을 받아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 제게 뚱한 표정을 지으시며 이제야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뭐든지 친정보다는 시댁이 먼저여야 하는데 어떻게 신혼여행 후에 시댁에 먼저 올 생각을 안 하고 친정부터 가니?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제 너는 이 집 사람이니 죽어서도 이 집 귀신이 되어야 해. 에이, 우리 엄마가 왜 이러실까?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시댁이 먼저야. 엄마, 요새 그런 말 하면 큰일 나. 꼰대 소리 듣는다고요. 요새는 시댁도 처가댁도 공평하게 해야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가 지금 우리 현수보다 나이 많고 팀장이라고 현수 조종해서 시댁을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마라. 알겠니? 네가 나이가 많아도 그래도 현수는 너의 남편이야. 너네 집의 가장이라고. 엄마, 나보다 우리 와이프가 돈 더 잘 벌어. 우리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미진이 누나라고. 이게 아주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네. 안사람한테 누나가 뭐니 누나가. 이제는 안사람이라고 불러. 그리고 너네 집의 가장은 너야. 네가 돈을 더 적게 벌어도 그래도 넌 이 집의 장남이자 가장이라고. 그리고 미진이 너도 이제 현수라고 하지 말고 꼬박꼬박 현수 씨라고 존칭 써. 남편은 시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발언에 열심히 제 편에서 말을 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어요. 솔직히 시어머니의 말이 달갑게 들리지도 않았고 평소 같았으면 조목조목 따지고 대판 싸웠겠지만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 오는 자리이고 남편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보여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이바지 음식을 직접 만들어 와야지 업체에다가 사는 게 어딨냐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친정엄마가 떡집 때문에 바쁘셔서 직접 요리를 못하시긴 했지만 이바지 음식으로 유명한 업체에다가 비싼 돈 들여서 일부러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음식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니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시어머니의 말을 잘 막아줘서 그냥 꾹 참으며 아주 불편하게 시댁에서의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 전에 약속한 대로 공동 생활비도 동등하게 내고 집안일도 같이 하며 나름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후 시댁과 친정 식구들을 모시고 집들이 하기로 하고 먼저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직접 음식을 다 하고 싶었지만 평일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어쩔 수 없이 밀키트를 사서 상을 차렸어요. 상이 얼추 차려지니 도련님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하겠다고 전화가 오고 시어머니와 형님만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둘러보시다가 부엌에 있던 밀키트 포장지를 보시고서는 사람을 초대했으면 직접 음식을 만들어야지 무슨 밀키트를 쓰냐며 뭐라고 하셨어요. 형님은 요새는 밀키트도 잘 나오고 무엇보다 회사 다니느라 바쁜 사람인데 어떻게 장보고 음식을 만드냐고 하며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는 젊을 때 애도 보고 어른도 모시고 요리도 직접 다 해다가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며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일단 배고프니 밥을 먹자고 하는데 정말 국물 하나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드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는데 원래 오늘 설거지 당번이 남편이었으나 집들이 때는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릇을 옮기고 남편이 설거지를 먼저 시작하려고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현수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지금 설거지를 한다고? 네 마누라가 있는데 네가 왜 설거지를 해? 엄마, 당연히 우리 집이니까 내가 설거지 해야지. 그리고 오늘은 원래 내가 설거지 당번인 날이야. 뭐? 설거지 당번? 원래 돈 버는 남자는 설거지 하는 거 아니야. 얼른 고무장갑 벗어. 그리고 미진이 네가 해, 네가. 어머니,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현수랑 똑같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현수는 왜 설거지를 하면 안 되고 제가 다 해야 해요? 우리 집인데 당연히 우리 같이 설거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어디서 말대꾸야? 원래 설거지는 당연히 며느리가 하는 거다. 며느리가. 얼른 네가 해. 그리고 지금 나이 많다고 유세니? 네 남편한테 현수가 뭐니 현수가? 현수 씨라고 불러. 아, 엄마 도대체 왜 그래? 그냥 가서 누나랑 앉아서 과일이나 먹고 있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내가. 누나, 얼른 엄마 좀 데리고 가. 시어머니는 형님의 손에 이끌려 부엌에서 나갔어요. 저와 남편 둘이 같이 설거지 하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설거지하면서도 자꾸 제 눈치를 보고 미안하다고 하고 또 무엇보다 제 편에 있는 것이 보이니 고마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니 밖이 벌써 어둑어둑하더라고요. 이제는 시어머니와 형님이 집에 가셨으면 싶은데 일어날 생각이 하나도 없고 거실에서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계셨어요. 어머니, 밖에 어두워졌는데 언제 집에 가실 거예요? 내일 월요일이라 저희도 이제 좀 쉬고 출근 준비도 해야 해서요. 집에 가기는 뭘 가? 오늘 여기서 자고 가야지. 설마 집들이에 초대해놓고 잠도 안 재워주고 보내려고? 엄마, 오늘 자고 가는 거야? 집에 내일 아침에 마땅히 먹을 것도 없는데 괜찮겠어? 나는 엄마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는 거 좋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엄마 불편할까봐 걱정되네. 난 여기도 편해. 내 아들 집이 내 집이고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집에 이제 와이프가 있는데 기본 밑반찬은 있어야지 그것도 없니? 도대체 살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내일 아침은 그냥 간단히 라면을 먹던가 하고 얘 며느리야. 집에서 편하게 입을 옷 좀 줘봐라. 시어머니와 형님은 집에 갈 생각이 정말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을 데리고 큰 방으로 갔어요. 그냥 오늘은 집에 가시라고 말해달라고 했더니 남편은 엄마인데 어떻게 쫓아내냐고 하며 오늘 하루만 이해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정말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오늘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 때마다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밤늦게까지 맥주를 드시며 TV의 볼륨을 높여서 보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끄러워서 잠을 거의 자지 못했네요. 아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와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은 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바로 출근하니? 밥은? 현수 아침은 안 먹이니? 저희 평일에는 서로 바빠서 아침은 집에서 먹지 않고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어요. 차리고 치우고 하면 회사 늦어서요. 뭐? 남편이 일하는데 따뜻한 밥을 집에서 먹여야지. 어떻게 만든지도 모르는 편의점 음식을 왜 사서 먹여?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 저도 회사에서 일해요. 제가 유세 떠는 것처럼 보일까봐 제 입으로 이런 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회사에서 제가 현수 씨보다 일도 더 많이 하고 돈도 더 많이 벌어와요. 그런데 그런 제가 매일 현수 씨 밥까지 챙겨줘야 해요? 누나, 말이 좀 그렇다. 내가 언제 아침밥 달래?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말을 그렇게 해? 저는 어제부터 사사건건 트집 잡고 구박하는 시어머니한테 말을 더는 좋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이 거칠게 나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아주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 저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잠시 뒤 남편도 나오고 우리는 같이 차에 타서 회사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오늘은 남편과 말하기도 싫고 딱히 할 말도 없어서 그냥 조용히 가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누나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건 알겠는데 엄마한테 말 좀 이쁘게 해줄 순 없어? 엄마가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솔직히 엄마 세대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아왔잖아. 내가 평소에 잘할 테니까 엄마 앞에서만 엄마 뜻에 따르면서 생활하자. 나 우리 엄마랑 누나랑 이렇게 싸우는 거 너무 싫어. 나랑 어머니랑 싸우는 게 다 내 잘못이니? 그리고 너 어머니 아들이기도 하지만 나와 가정을 이룬 부부이기도 해. 그동안은 어머니 아들로 설거지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왔을지 몰라도 이제는 바뀌었다고. 게다가 어머니 앞에서는 설거지고 집안일이고 다 내 차지면 우리가 결혼 전에 그렇게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정했던 우리 부부의 생활 규칙은 뭐가 되니? 이 규칙만은 절대 깨지 말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1년도 못 가서 이렇게 깨진다는 게 말이 돼? 규칙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좀 깨질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우리 엄마 앞에서 설거지하고 집안일 더 하는 게 그렇게 불만이야? 막말로 우리가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 있는 일이잖아. 그런데 꼭 그렇게 한마디도 지지 않고 따져야 속이 시원해? 나 솔직히 설거지 더 할 수 있고 집안일도 더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설거지 횟수, 집안일의 비중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동등하게 같이 일해서 돈을 버는데 나는 며느리니까 아침밥도 차리고 설거지도 해야 하고 너는 남편이니까 아침밥 얻어먹어야 하고 설거지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인드가 너무 싫어.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시는 것도 너무 싫다고. 그냥 대충 네네 하고 좋게 넘어갈 수는 없어?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일로 누나랑 엄마랑 다퉈야 할 텐데 그냥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 안 그래? 그렇게 한 번, 두 번 대충 네네 하고 넘어가면 당장은 조용하겠지.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너야 편하겠지만 나는 절대 그리 못해. 그리고 내 성격상 분명히 언젠간 크게 폭발하고 말 거야. 그래서 애초에 그러기 전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는 거야. 남편과 저는 서로의 생각의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회사에 도착했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거래처가 오전부터 방문해서 회의실에서 미팅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제가 도무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무시했죠.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난 후 무사히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가니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회의실에 있는 동안 제 자리에 전화가 쉬지 않고 계속 울려서 사장님이 받아보니 제 시어머니셨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화가 단단히 나 계셨다면서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별일 아니라고 했더니 사장님은 집안일을 회사로까지 끌어들이지 말라며 한 소리 들었네요. 저는 일단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너는 내가 전화를 그렇게 했는데 안 받고 도대체 뭐 하니? 아무튼 그건 그렇고 너는 도대체 여자가 돼서 살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아주 냉장고는 텅텅 비어있지 방은 개판이지. 서랍도 아주 엉망진창이더라. 뭐 있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도대체 우리 현수 밥은 제대로 챙겨주는 것인지 현수 아내로서 한 일이 뭐가 있어? 어머니, 겨우 그거 따지시려고 그렇게 전화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이 그렇게 엉망진창이면 그냥 집에 가시면 되잖아요. 아니 왜 집에 계셔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겨우? 현수 먹는 것인데 제대로 챙겨야지. 안 그래도 너네 집 꼬락서니 보기 싫어서 지금 집에 간다. 우리 현수 굶기지 말고 잘 먹여라. 알겠니? 죄송하지만 저는 현수 씨의 엄마가 아니라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현수 씨가 아기도 아니고 제가 왜 밥을 먹여줘야 합니까? 어른인데 배고프면 알아서 먹겠죠. 그리고 지금 회사라서 더는 전화 못 받습니다. 회사로 더 전화하시면 어머님의 귀하신 아드님도 곤란해질 테니 그리 아세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던 말 다 하고 전화를 끊고 다시 일하려는데
남편과 같이 한 사무실에 있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 전날 잠도 못 잤고 일은 많고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시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날 무슨 정신으로 일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주 주말이 되어 친정에 집들이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밀키트로 음식을 대신했어요.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하시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밑반찬을 한가득 챙겨오셨더라고요.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친 뒤 시어머니도 1박을 하고 갔으니 친정엄마도 1박을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친정엄마는 남편의 눈치를 보다가 그냥 여기보다 집이 편하다며 집에 가버리셨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했어요. 엄마가 가자마자 시부모님이랑 형님은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고 친정엄마는 딸 집에 처음 왔는데 주무시지도 못하냐며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너무 유치한 논리인 거 아니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완전 어이없어 하는데 그 뒤로 하는 말이 더 황당했습니다. 남편 말이 저와 시어머니는 같은 여자이니 덜 불편하겠지만 남편과 저희 엄마는 성별이 다르니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 집에서 같이 자는 것은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더 말하면 진짜 제대로 싸우고 이혼 도장을 찍을 것만 같아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감정이 좀 진정돼서 다시 말해볼까 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잘 일이 얼마나 있겠냐는 생각에 더는 얘기하지 않기로 했네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는 어색하고 서먹하게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니 서운한 감정이 누그러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전처럼 그냥저냥 나쁘지 않게 지냈어요. 그리고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이나 친정이 정확히 집에서 1시간 거리라 그냥 다녀만 오려다가 그래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니 시댁, 친정 모두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오기로 했답니다. 친정은 차례를 지내지 않지만 시댁은 차례를 지내기에 음식 장만으로 할 일이 많아 먼저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음식 준비할 것이 많다며 오자마자 제게 앞치마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첫 명절이라고 나름 차려입고 갔는데 왔냐는 인사도 없이 일꾼이 온 것처럼 앞치마부터 건네니 기분이 조금 그랬어요. 일단 저는 앞치마를 받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부엌에 들어갔고 남편도 같이 돕는다고 부엌에 따라 들어왔답니다. 현수야, 너는 일하느라 힘들 텐데 부엌에는 왜 와? 가서 TV 보고 좀 쉬어. 이럴 때나 쉬지 언제 쉬니? 그리고 미진이는 여기 와서 전 좀 부쳐라. 어머니가 자꾸 잊으시는 것 같은데 저랑 현수랑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일해요. 아시죠? 그래도 너는 팀장이니까 좀 자유롭잖아. 그리고 남편한테 현수가 뭐니 현수가. 현수 씨 아니면 여보라고 똑바로 지칭해라. 왜? 전 부치기 싫으니? 이깟 전 부치는 게 뭐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싫은 티를 팍팍 내? 나이 많다고 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원래 차례상 음식 장만은 다 며느리들이 하는 거야. 친정에서 차례를 지내지를 않았으니 알 리가 있나. 시어머니는 남편과 제가 같이 일하는데 남편한테는 쉬라 그러고 저한테만 부침개 부치고 음식 장만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자신이 부엌에 있으면 제가 곤란해질 것 같다며 도련님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과자를 먹고 놀고 있었어요. 결국 제가 며느리라는 죄로 혼자 전을 다 부쳤네요. 그러고 잠시 쉬려는데 이번에는 친척들이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친척들 오셨으니 저녁상을 차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준비할 테니 남편에게 상을 피고 수저를 놓아달라고 부탁했더니 남편은 친척들에게 잡혀서 이런저런 이야기 듣느라 거실에 앉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또 저 혼자 상을 피고 수저도 놓고 음식도 놓고 하며 상을 차렸답니다. 상을 다 차리고 저도 뒤늦게 앉아서 밥을 먹으려는데 친척 어르신이 물 좀 갖다 달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물 정도는 남편이 좀 움직여서 갖다 줄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은 친척들 사이에 딱 앉아서 열심히 밥만 먹고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얼른 가져오라고 하고 친척들도 다들 절 쳐다보시고 계시길래 저는 밥을 먹으려다가 다시 내려놓고 물과 컵을 가져왔답니다. 그다지 기분 좋지 않게 식사가 마쳐지고 나서 친척들은 그냥 상 뒤로 빠져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앉아 있으려니 시모가 얼른 상 치우고 설거지를 하라고 재촉하시더라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설거지는 같이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알겠다고 하며 부엌으로 가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친척들 다 계시는데 장남이 모양 빠지게 무슨 설거지냐며 차라리 시어머니 본인이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한테 그럼 그러시라고 말하려다가 친척들도 있고 해서 마지못해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했네요. 저의 표정이 좋지 않자 남편은 계속 제 눈치를 보고 시어머니는 저를 계속 못마땅하게 여기시며 명절의 첫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친척들과 남편, 도련님이 함께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마친 뒤 친척들이 가시길래 저도 친정에 가려고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집 배를 눌러서 나가보니 도련님과 결혼할 사람이라며 예비 동서가 과일과 한우를 들고 집에 왔더라고요. 어제부터 음식 장만하느라 피곤함에 지친 저와는 달리 딱 봐도 화사하고 어리고 여자인 제가 봐도 너무 예뻤어요. 어차피 다음 주 상견례 때 볼 건데 왜 왔어? 그냥 집에서 쉬지 않고 기특하기도 하지. 지금 시간이 벌써 점심시간이네. 온 김에 밥 좀 먹고 가. 미진아, 네 예비동서 왔으니 같이 밥 먹게 상 좀 차리자. 시어머니는 저를 콕 집어서 상을 차리자고 하며 부엌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예비동서도 돕는다고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예쁘게 차려입고 왔는데 옷 버린다고 안 된다며 거실로 나가서 진수랑 현수랑 쉬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첫 명절이라고 예쁘게 차려입고 왔는데 제게는 오자마자 앞치마를 던져주시더니 예비 동서한테는 한사코 쉬라고 하시는데 기분이 묘하게 상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상을 차리고 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상을 정리하고 저와 남편이 설거지하려는데 예비 동서가 설거지는 자신이 하겠다고 왔습니다. 아가야, 넌 아직 손님인데 뭘 자꾸 도우려고 하니? 설거지는 네 형님이나 시키고 너는 이리 와서 거실에서 과일이나 먹자. 현수 너도 우리 집 가장이 설거지는 무슨 설거지야. 부엌에 얼쩡거리지 말고 여기 앉아. 그리고 미진아, 가서 과일 좀 깎아와. 예비 동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나가고 저는 과일을 내왔어요. 과일을 깎으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비 동서는 도련님보다 4살이 어리고 부모님의 사업이 잘 돼서 집이 꽤 부유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혼수와 예단을 아주 넉넉히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잘 살고 나이도 어리고 예쁜 예비 동서가 오니 집안 분위기가 아주 밝아지고 다들 예비 동서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 사이에서 저는 왠지 모를 씁쓸함과 소외감이 느껴지며 괜히 서글퍼져서 부엌에가 혼자 설거지하고 부엌 정리를 했답니다. 다 마치고 나니 예비 동서가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견례 때 보자고 인사를 하고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4시였어요. 이제는 진짜 집에 가려고 짐을 챙기고 있으니 이번에는 형님의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왜? 벌써 가게? 현수나도 명절 때 봐야지 벌써 가면 되니? 너도 좀 같이 어울리다가 천천히 가. 어차피 친정도 가깝잖아. 친정은 차례도 지내지 않는데 좀 더 있어.
형님도 친정에 오셨는데 저도 친정에 가야죠. 친정엄마는 자식이 저 하나뿐이라 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지금 출발해도 어둑해져서 도착할 텐데 이제는 가야죠. 그래도 첫 명절이지 않니? 그리고 여자는 원래 결혼하면 친정보다는 시댁이다. 나는 옛날에 명절 때 친정 아예 가지도 못했어. 지금은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으니 그냥 조금 더 있다가 가.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도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저는 더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그냥 짐을 챙겨서 그냥 인사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남편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따라 나왔어요. 야, 그래도 첫 명절인데 기분 나쁘게 이렇게 그냥 나와야겠냐? 그냥 1시간 정도만 더 있다가 나가도 되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1시간? 1시간이 2시간 되고 그러다가 시댁에서 명절 다 지내고 친정도 못 가. 이런 거는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너는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 하나 없이 딱딱 반반이냐? 하여튼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한다니까. 나 원래 이러는 거 몰랐어?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봐. 네가 우리 집 갔는데 엄마가 너 가지 말라고 하면서 집에서 설거지 시키고 요리하라고 시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너라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있겠니? 내 생각엔 네가 나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저와 남편은 친정 가는 차 안에서 계속 싸웠어요. 친정집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표정이 좋지 않았고 그런 모습을 본 친정엄마는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며 걱정하셨습니다. 시댁에서 있던 일을 말하려던 찰나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더라고요. 너는 큰며느리라는 애가 첫 명절인데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냥 친정으로 가버리면 되겠냐? 심지어 현수 누나도 집에 왔는데 명절에 네 형님이랑 다 같이 친해지는 시간도 갖고 하면 좀 좋아.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 여자는 결혼하면 친정사람 아니니까 친정에 발도 들여놓으면 안 된다고. 그것도 모르는 게 무슨 회사의 팀장이라고. 어머니, 제가 명절에 제 엄마를 보러 가겠다는데 그게 어머니께 허락까지 받아야 할 일인가요? 제가 시댁에 들리지 않고 친정에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친정이 가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허락을 받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게 제 선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심지어 형님은 친정에 왔는데 저는 친정에 아직 가지 말라니. 그게 무슨 경우예요? 이게 뭘 잘했다고 말댔고야? 친정에서 시어미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디? 지금 당장 와, 당장. 출가 외인이 어디서 명절 때 친정을 가고 있어? 그리고 딸하고 며느리하고 같아? 출가 외인은 예전에나 있단 말이죠. 남녀가 동등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돈도 같이 버는 이 시대에 출가 외인 타령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시는 술 드시고 제게 이렇게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딸이 아니라 며느리입니다. 술 취한 어머니의 주정을 딸은 들어드릴 수 있어도 며느리인 저는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전 제 할 말을 다 하고 시어머니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해서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못 살겠다며 하소연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저와 엄마는 남편과 같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것을 친정엄마가 다 듣게 되었어요. 엄마는 화가 단단히 나서 남편의 핸드폰을 뺏어갔습니다. 사돈, 듣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랑 동년배이신데 어쩜 그렇게 사고가 꽉 막혀 있으신지 6.25 전쟁까지 겪으신 제 시어머니보다 더 꽉 막히셨네요. 정말 제가 저희 딸을 그 집으로 시집 보낸 것이 너무 후회스럽네요. 일단 지금은 술 취하신 것 같으니 전화 끊으시고 더는 추태 부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엄마는 술 취한 시어머니한테 따끔하게 한 소리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바로 다시 시어머니의 전화가 계속 울리고 남편이 받으려 했지만 제가 지금 전화를 받으면 바로 이혼이라고 하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얼음판 같았던 명절이 지났답니다. 명절이 지나고 오랜만에 출근한 날 회사에서 일하는데 1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회사 문 앞에서 사람들과 싸우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이 회사 경영팀에서 일하니 들어가겠다 하고 회사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오시면 안 된다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깜짝 놀라 1층으로 내려가자 시어머니가 왜 명절 때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냐고 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는 저와 남편이 일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가세요.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이게 회사까지 쫓아올 만큼 중대한 일이에요? 당연하지. 며느리가 며느리 도리를 안 하는데 회사가 아니라 우주 끝까지라도 쫓아가야지. 2년이 일만 해와서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오늘부터 퇴근하고 우리 집 와서 며느리 도리 좀 배워라. 이번 주에 진수 상견례도 있고 네가 그래도 맏며느리인데 진수 처한테 이것저것 알려주려면 너도 배워야 하지 않겠어? 엄마, 그만 좀 해. 회사에서 일하는데 이게 무슨 행패야? 제발 그냥 집에 가. 엄마 아들, 이 회사에서 잘리는 꼴 보고 싶어?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시어머니는 집으로 갔어요. 사무실로 들어가니 바로 사장님이 저와 남편을 부르셨고 제발 집안의 일을 회사에까지 끌고 오지 말라며 엄청나게 크게 혼이 났습니다. 안 그래도 그날은 연휴 끝난 후라 정신없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더 정신없고 쪽팔려서 대충 급한 일만 마무리 짓고 저와 남편은 도망치듯이 퇴근을 했네요. 퇴근하며 남편은 내게 그냥 적당히 노인네 기분 좀 맞춰줄 순 없냐고 뭐라고 하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화가 나 크게 싸웠습니다. 그 뒤로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고 남편과 대화도 하지 않으며 남남처럼 생활했네요. 그리고 도련님의 상견례 날이 왔어요. 예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단비 2억에 고급 모피코트에 명품 가방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넉넉한 예단과 혼수에 너무 좋아했고 상견례장 분위기도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예비동생 어머니가 저한테 시어머니가 잘해주시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잘해주세요. 며느리는 출가 외인이니 친정보다는 시댁이 먼저야 하고 명절 때도 형님은 친정에 왔지만 저는 친정에 가면 안 된다고 하시고 맞벌이여도 남편 밥은 챙겨야 하고 남편한테는 설거지도 시켜서는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잘해주세요. 예, 너는 왜 그런 소리를 이 자리에서 하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지금 농담하는 거지? 사돈, 우리 집 맏며느리가 원래 이렇게 장난을 잘 쳐요. 장난 아닌데요? 매번 그러셨잖아요. 동서도 저번에 명절 때 집에 못 가고 있는 거 다 봤죠? 설거지도 제 남편한테는 하나도 안 시키고 저 혼자 다 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이 집으로 시집 오면 그게 동서의 미래 모습이에요. 이제 명절 때는 친정에 갈 생각 마시고 주야 장천 설거지만 하셔야 할 겁니다. 사돈, 아니에요. 설마 제가 그렇겠어요? 제가 맏며느리한테는 그래도 둘째 며느리한테는 안 그래요. 명절날 아주 칼같이 보내겠습니다. 원한다면 설과 추석 번갈아 가면서 와도 돼요. 맏며느리는 일만 해서 뭘 잘 몰라서 제가 가르친다고 그런 거고 우리 둘째 며느리한테는 안 그럴 거예요. 저와는 다르게 둘째 며느리가 넉넉하게 예단과 혼수 준비해 가서 그러신가 보죠? 우리 시어머니는 예단으로 며느리를 차별하는 그런 분이셨네요. 저는 성격이 좋지 않아서 그런 차별 대우 받고서는 이 집 큰며느리로 못 있겠네요. 죄송하지만 이제 며느리 노릇 못 해먹겠어요. 그쪽도 저처럼 고생하기 싫으면 얼른 도망치세요. 남편이 좋아도 시어머니 자리가 별로면 아무래도 힘들더라고요. 저의 폭탄 발언에 예비 동서 가족의 표정이 굳어지고 시어머니는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결국 예비 동서의 부모님은 이 결혼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야, 너는 동생 상견례 자리에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진짜 독종이다 독종. 이혼하자 이혼해. 나야말로 바라던 바야. 어머니, 도무지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 못하겠네요. 저는 며느리 자리 사표 내고 이혼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짜리 혼수랑 예단이었는데 네가 다 망쳤어. 이제 어쩔 거야? 어찌할 것이냐고. 얼른 따라가서 아니라고 말해. 아주머니, 내가 그동안 아주머니한테 당한 것들을 그대로 다 말한 것뿐인데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럼 이제 갑니다. 저는 그 길로 나가서 신혼집에서 짐을 다 싸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게 괜히 결혼해서 눈치 보고 구박대기로 사는 것 같아서 마음 아팠는데 그렇게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100번 1000번 낫다고 잘했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이혼이 잘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그리 말해주시니 너무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월요일, 회사에 가니 남편이 일찍 출근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회의실로 불러서 이혼 서류를 건넸어요. 남편은 무슨 이런 일 가지고 이혼이냐고 남들 다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은 다들 이렇게 살아도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내가 설거지 몇 번 더 하고 시댁에 오래 있겠다고 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나에게는 엄격하게 며느리 돌이 강요하면서 자기 아들은 집안일 하나 못하게 하고 내가 예단비 적게 해왔다는 이유로 벌써 대놓고 차별하려고 하시는데 나는 그런 차별 대우받으면서 못 산다고. 그렇지 않아도 네가 상견례 자리에서 그러고 나가서 진수 파혼했어. 그럼 된 거 아니야? 너도 꼭 이렇게 이혼까지 해야 해? 잘 됐네. 도련님 파혼시킨 마당에 내가 이제 시댁에 가면 나는 천덕꾸러기일 텐데 나는 더는 그렇게 못 살아. 이혼해. 우리는 회사 회의실에서 대판 싸우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또 회사에 와서 저를 찾는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회사에 남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이겨내지 못하고 회사를 관두게 되었답니다. 반면 저는 이혼 후 여전히 경영팀 팀장으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회사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다양한 상황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잘 대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도 잘할 줄 알았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결혼 전 남편과 많은 대화도 나누고 현명하게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혼하게 되고 말았네요. 물론 저도 무조건 잘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융통성 있고 좀 더 유연하게 해야 했는데 제 성격상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저의 이혼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다시 그 상황이 되어도 조건 없는 며느리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 시어머니와 처음에는 제 편인 듯 했지만 결국엔 어머니의 뜻에 수긍했던 전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을 것입니다. 다만 마음이 정리되고 나중에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긴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결혼 생활을 하고 싶네요. 생기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 전까지 저는 평소와 같이 열심히 회사 생활하며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